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생활공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모든 곳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번 시간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경제활동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필요사항,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죠. 이 중에 주는 우리가 요리하고 먹고 자는 곳입니다. 의식주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주,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죠. 당연히 우리는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에 필요한 에너지는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 단열과 환기. 사람은 항온동물입니다. 체온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죠. 덕분에 추운 곳이나 더운 곳에서도 큰 차이 없이 평소처럼 활동하는 적응력을 얻었습니다. 인류가 빙하기와 숱한 기후 위기를 헤쳐온 원동력이기도 하죠. 다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적응력의 대가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먹이와 열을 찾아 헤매게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에 체온에 맞는 적정한 온도가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도록 진화했고, 더불어 체온을 추운 곳에서도 유지하느라 늘 신체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써야 하는 몸을 지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중위도 이상에 위치한 곳에서는 언제나 추운 시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난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하는 요리도 해야 하고 말이죠. 인류는 생활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벽을 세우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도 밀폐 상태는 유지하도록 문도 달았죠. 여기에 더해 실내를 따뜻하게 하려고 다양한 난방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나무였죠. 그런데 나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하려면 시간을 들여 키워내야 하거든요. 당연히 무한정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땔감 소비가 늘어나면서 숲이 점점 벌거숭이가 되고 결국에는 나무가 모자라서 경제난이 오는 일이 반복됐죠. 이를 보완하고자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 모두가 살 공간의 난방에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연료가 점점 고갈되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죠. 그렇다고 집을 짓지 않고 난방도 없이 살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축 및 건물 분야는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온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당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10기가 이산화탄소톤에 이릅니다. 이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8%를 차지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겨울철 난방은 많은 나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세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2022년 겨울을 맞아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난방 온도를 낮추는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에너지 절약을 법으로 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난방용 가스 수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난방이 이렇게나 문제일까요? 난방의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것은 결국 온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열입니다. 주거 공간에서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열을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죠. 가능하다면 2차 에너지보다 1차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입니다.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열을 이용할 거라면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로 다시 열을 내는 것보다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난방과 조리에 가스나 석탄, 석유를 쓰는 이유죠. 그러면 자동차는 왜 전기를 쓰냐고요? 그야 자동차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라 전기를 쓰든 열을 쓰든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니 2차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리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난방용, 주거용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나자 많은 국가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안전하게 얻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거용 열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덜 쓰고 탄소를 덜 내보내는 건축이야말로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축은 에너지 효율 개선의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냉난방 등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설계와 자재를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그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건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기와 화석연료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지혜를 짜내서 겨울을 무사히 이겨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금 전 우리는 주거 공간의 에너지 소비 목적은 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되는 열을 최소화한다면 건물용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잡는 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건물은 사람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밖이 더우면 안은 시원하게, 밖이 추우면 안은 따뜻하게 해주죠. 즉,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야 쾌적한 건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기를 잘 유지하기만 해도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안팎으로 이동하려는 열을 잘 잡아두는 것만으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열입니다. 환기 시스템, 벽, 창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많은 열을 잡아둘 수 있다면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인 냉난방을 할 수 있겠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부와 외부 벽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기밀 테이프로 열이 새는 곳을 꼼꼼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열에서 중요한 것이 열 손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창입니다. 그 크기나 방향들을 면밀히 계산해 설치해야 하는데요. 요즘 창호는 새어나가는 열이 없도록 2중 3중으로 단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절별로 다른 태양 고도를 반영해 태양광을 적절히 흡수하거나 반사시키는 스마트 창호 기술이 인기라고 합니다. 태양 고도가 높고 집안에 열을 되도록 들이지 말아야 하는 여름에는 창문을 불투명하게, 차양을 길게 조절하고 겨울에는 차양을 없애는 식입니다. 유리창에 최대한 많은 태양빛이 들어오도록 시간에 따라 각도가 자동 조절되는 창문도 있죠. 이처럼 열을 차단하는 비결은 진공입니다. 단열재든 창호든 여러 겹으로 만들고 중간에 진공층을 두어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죠. 분자가 거의 없는 진공에서는 열을 전달할 매개체가 거의 없어 열이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보온병의 원리와 같습니다. 열을 꼼꼼하게 틀어 막았으면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의 열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내부에서 나가는 공기가 서로 만나 열을 교환하게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와 실내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여줍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예열하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환기로 인해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해서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의 필터를 사용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에 미세먼지도 걸러주니 실내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공기도 정화하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전통 건축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에너지 제로 건물.
우리는 건물에 드나드는 열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마치 최근 유행에서 신기술처럼 보이지만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열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각종 센서와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만 같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얻을 곳은 무척 많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열을 원하는 만큼 공급하기 이전 옛날의 건축을 통해서 말이죠. 화석 연료를 널리 사용하기 전의 건물들은 땔감으로 얻는 얼마 안 되는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건축가들도 자연물이나 전통 건축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 로마 등 지중해 도시에서 유행한 중앙정원 활용입니다. 건물 한가운데 연못 정원을 두고 여기에서 낸 수로가 건물 곳곳을 지나가게 해 효과적인 냉각장치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지중해식 중정의 한여름 온도는 길거리보다 무려 9도나 낮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도 적은 에너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풍부하게 담겼습니다. 한반도는 연교차가 커서 덥고 습한 여름,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나야 했기에 특별히 많은 지혜를 짜내야 했죠. 한옥의 특징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앞뒤가 뻥 뚫려 있고 문을 완전히 들어올릴 수 있어서 방에 바람이 무척 잘 통합니다. 특히 집을 지을 때는 언덕을 등지게 지어서 시원한 언덕 그늘로부터 낮 동안 뜨거워진 마당으로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룻바닥 아래에 빈 공간을 두어서 땅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직접 올라오지 않게 한 것도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바닥과 떨어진 마룻바닥은 겨울철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땅바닥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한편 방에 설치한 구들을 이용해 연료를 태운 열기를 효율적으로 난방에 사용했습니다. 전통 한옥이 요즘 사용하기에 편한 집은 아니고 유지 관리도 어렵긴 합니다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의 최첨단 건축물 역시 필요에 맞춘 결과입니다. 한때 철골 구조 위에 유리로 벽을 만든 건축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흔히 유리궁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첨단 건축 기술의 상징처럼 통했죠. 이러한 건물은 거대한 온실에 가깝습니다. 열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두어서 서늘하고 긴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름철 냉방에는 이러한 건물이 무척이나 취약합니다. 건물 안쪽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뜨겁게 달궈지기 일쑤니까요. 에너지를 들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장치 덕분에 사람이 지낼 만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건물의 난방 에너지 사용량 2017년 평균값은 1985년에 비해 약 43% 줄어든 데 비해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1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보면 건물이 사용한 에너지 중 냉방에 사용된 비율은 9%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오르고 여름이 더 덥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즘에는 적합하지 않은 건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새로이 발굴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을 건물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술들을 적용한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물에서 열이 최대한 새어나가지 않게 해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건축을 특히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죠. 패시브, 즉 수동적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보통 연간 난방에 쓰는 에너지가 1제곱미터당 15kW를 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일반 주택의 10%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이처럼 패시브 건물을 만들더라도 열 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환기도 해야 하고 문도 여닫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써야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에너지도 자체 생산해서 아예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하죠. 제로 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에 더해 재생 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건물 전체를 봤을 때 외부에서 들여와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 중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패시브 하우스 플러스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와 같은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자연의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패시브 건축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제로 에너지 건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소요량, 신재생 에너지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5단계의 인증을 시행하고 있죠. 모두 앞에서 나온 에너지 유출을 막는 단열과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재생 에너지, 이를 통합 관리하는 BEMS를 결합한 것입니다. 잠깐, BEMS는 또 뭘까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에너지 공급량과 외부 환경,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 빅데이터 분석이 적용되죠. BEMS는 건물로 들어오는 전력선과 가스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용량이 집계되죠. 이를 건물 전체의 관리 시스템에 연결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은 무엇인지, 갑자기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내서 이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력 시스템에 인트라넷 서버 관리자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버 관리자가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갑자기 트래픽이 치솟는 컴퓨터는 무엇인지, 누가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데이터를 자신의 저장 장치에 복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듯 BEMS도 건물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절합니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BEMS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 효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BEMS는 대규모 건물의 운영비를 대폭 줄여주기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에너지 제로 건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열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외부와 달리 땅속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땅속에서는 깊이 5m 정도만 되어도 계절에 따른 온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냉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보일러까지 장착하면 온수와 난방 모두 최소한의 에너지만 들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열이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단열 방법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열이나 태양열 활용은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동적인 방법이라면 단열은 열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는 수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을 액티브 건축, 단열에 신경 써서 열 손실을 줄인 친환경 건물을 패시브 건축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능동적, 수동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 건물의 주요 사례. 최신 기술과 전통의 지혜를 조합하면 에너지를 가급적 쓰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물 본연의 기능은 신기술을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이런 건물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최근 에너지 제로 건물 건설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 건설이 한창인데요.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가온누리 마을이 유명합니다. 태양광 패널, 열회수 환기장치, 열교차단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한국 패시브 협회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는 아예 단지 전체가 패시브 하우스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친환경 타운, 베드제드가 대표적인데요. 런던 남쪽 서튼 자치구에 건설된 베드제드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탄소 에너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30cm에 달하는 고품질 단열재를 사용하고 3중으로 된 창호를 도입하는 등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 건물을 주거용으로, 그렇지 않은 건물을 사무용으로 나누는 등 사용자의 동선과 시간에 따라 최적화된 배치도 눈에 띕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는 충남 아산 중앙도서관이 꼽힙니다. 도서관 중 최초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이곳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이루는 요소들이 고르게 적용됐습니다. 외벽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는 단열 시공, 유리창을 통한 열 손실을 막는 3중 창호, 벽에 습기가 스며들어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 방수 처리, 내벽에 적용하는 열 차단제, 미세한 틈까지 막는 기밀 테이프 등 패시브 건축을 위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패널, 지열 설비를 도입해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BEMS를 이용해 관리함으로써 제로 에너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연간 1차 에너지 소유량 192kW/제곱미터, CO2 배출량 47kg/제곱미터의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가 아파트에 살 때 전기만 연간 대략 4,200kW 이상 사용하니 공공시설물임을 고려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립률 최고 27.8%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제로 에너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아 태양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시설은 물론 일반 주택, 상점들까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문을 연 신시청사 건물은 외벽 전체에 880개의 태양광 모듈을 달아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며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도서관 건물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과 3중 태양광 조절창이 설치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실내 온도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중심에서 트램을 타고 20분 정도 가면 보복마을에 도착합니다. 주민들이 주도해 조성된 생태마을인 이곳은 프라이부르크가 친환경 도시의 명성을 얻는데 크게 일조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마을 전체가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를 구축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에너지 플러스란 에너지를 소비해서 실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집이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인 것입니다. 특히 보복마을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최첨단 에너지 절약형 주택, 헬리오트롭입니다. 태양의 궤도를 따라 회전하며 태양광을 모으는 헬리오트롭은 자체 수요량의 5배나 되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회사에 되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녹색 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섬에서 추진된 독사이드 그린 프로젝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04년 캐나다 신협 벤시티가 빅토리아항에 약 18,000평 정도의 옛 공업단지 부지를 구입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죠. 당연히 친환경 건축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은 고효율 단열재와 특수 유리를 사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세계 3대 친환경 인증 제도로 꼽히는 리드 인증제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 기준에 맞추어 세워졌습니다. 옥상에는 풍력 발전기를, 차양에는 태양광 발전 기판을 부착했으며 각 가정에는 주민들이 전기와 생활용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미터가 설치돼 있어 친환경 도시로 손색 없는 모습입니다. 낙후된 철도 부지에서 녹색 도시로 거듭난 프랑스 클리시 바티뇰은 어떨까요?
파리와 북서부 외곽을 가르는 경계인 이곳은 파리 철도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철도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파리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클리시 바티뇰은 녹색 도시라는 정체성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 속 주택과 양로원, 종교시설 등을 친환경 인증자재로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현대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들은 클리시 바티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3,500세대 규모의 저탄소, 에너지 저감 시범단지도 조성돼 녹색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여기엔 난방, 냉방, 온수를 관리하는 에너지 소비 시스템이 구축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용되는 에너지의 85%는 재생에너지인 지열과 태양광을 통해 얻고 있기도 하죠. 그 절정은 새로 들어선 파리법원 통합 청사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지붕숲이 어우러진 것으로 유명한 이 건물은 프랑스 친환경 건축물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에너지도 그러했듯이요. 그리고 에너지처럼 건물도 그 시대의 자연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발맞춰서 다양하게 변모해 왔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차량처럼 건물 역시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자동차나 선박은 이동하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러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 건축에서 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건축의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